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줄거리가 폭로됩니다. 2. 국제사법재판소가 개입하다. 3. 한국은 대마도를 되찾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잃어버린 우리의 땅. 대마도를 한국이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발견된 고지도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을 괴롭히던 일본을 오히려 역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국제사법재판소만 믿고 까불던 일본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외교적 결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일본의 추태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외교차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통보로 불만을 토로하며 협의를 파탄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한 이번 한미일 공동기자회견은 3국 간 평화와 화합을 약속하는 자리였지만 대뜸 일본이 독도 문제를 꺼내며 협의를 깼습니다. 독도를 방문한 김창룡 경찰청장의 행보를 문제 삼아 일본은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협의를 깐 것인데요. 양자의 문제라 할 수 있는 독도 문제를 끌어들이며 한미일 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외교적으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본은 이번 일방적인 불참에 대해 오히려 한국을 배려한 행위라고 말하며 불참을 옹호했는데요. 이런 행위에 대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일본이 일부러 국제 무대에 독도를 분쟁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한국을 독도 문제의 국제 분쟁으로 끌어들여 국제사법재판소 익시지 판결을 유도하기 위한 고도의 외교적 전략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서까지 일본은 영토 문제를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죠. 애초부터 한국 땅인 독도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한국 입장에서는 없죠.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고 일본도 조건 실컷 이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논의를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승리인 셈입니다. 재판소로 가면 독도를 합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끌어들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오랜 기간 각종 국제기관에 로비를 했으며 오하다 히사시의 존재 덕분에 아직도 일본의 입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집요할 정도로 다양한 곳에서 들어오는 독도 공격에 한국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외국에서 발견된 고지도 덕분에 일본에 대한 역공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영토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과거 쇄국 정책을 펼치던 일본은 미국 페리 제독에 의해 강제로 개항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조약으로 일본은 서양 문물을 흡수하게 되었죠. 페리 제독은 일본을 바라보던 중 미국이 진출할 수 있는 영토를 얻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주목한 지역은 오가사와라 제도, 일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태평양의 섬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오가사와라 제도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틈을 페리 제독은 노렸고 그는 무인도나 다름없는 오가사와라에 미국 포경선을 위한 저탄장을 설치해 식민지화했습니다. 까만게 이 사실을 모르던 일본 막부는 뒤늦게 이 정보를 알게도 오가사와라 제도를 되찾기 위해 이주민단을 편성, 뒤늦게 오가사와라 제도의 사람을 거주시키며 자국 영토로 편입시킬 자료를 수집하기에 이릅니다. 일본에서 작성된 지도를 토대로 오가사와라 제도는 일본 땅이라 주장했지만 미국과 영국 등 당시 서양 열강은 이를 제대로 된 근거라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때 일본이 반박한 자료가 유럽 동양학자 클라포트가 번역한 지도, 삼국 접양지도의 프랑스어판이었습니다. 이 지도에 적힌 오가사와라 제도는 분명 일본의 소유였고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삼국 접양지도의 증거를 인정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이 지도는 일본의 공식적인 증거 사료로 활용되며 오가사와라 제도의 일본 지배를 정당화하는 증거가 되었죠. 그런데 이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독도를 포함해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한국이 소유했다가 잃어버린 땅, 대마도를 한국 영토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삼국 접양지도를 근거로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게다가 최근 미국에서 발견된 고지도 역시 이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는데요. 미국 육해군 합동 정보조직 자니스는 여러 지역을 탐사하고 이를 하나로 정리한 자료를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코리아라는 한국 자료를 검토하던 중 대마도가 한국 수소유라는 것을 표시한 고지도가 발견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수행할지도 모르는 군사작전의 바탕을 수립하기 위해 취합된 정보라는 점을 언급한 이 고지도의 하단에는 울릉도를 포함해 대마도를 대한민국의 대표 섬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작성된 문건으로 이 당시 일본 문건도 포함해 작성된 자료라 이 당시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도 대마도를 한국의 땅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책 표지에도 코리아트 수시마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 일본이 왜곡을 하고 싶어도 왜곡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패망한 일본의 땅으로 간주되던 대마도를 한국으로 넘겨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소련은 일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분석하면서 현재 일본의 영토로 넘어간 대마도를 한국으로 넘겨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죠. 대마도인들 역시 본인들을 일본인으로 여기기보다 조선인으로 여기며 한국이 자신의 고향임을 암시하는 내용 역시 자료로 남아있는데요. 전남 화순에 위치한 상봉사의 허은승, 훈계현정 스님은 일본표해록이라는 책에서 대마도인의 풍습을 설명했죠. 일본의 지배에 놓여있던 대마도인들은 조선을 부처의 나라로 여기며 중국인들보다 더 극진히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정 스님이 대마도에 표류했을 당시 대마도인들이 그를 둘러싸며 우리 조선인이라 불렀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증거죠. 그들과 생활한 현정 스님은 대마도인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조선이라고 칭하며 한 번도 일본을 본국이라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어를 사용했을 때도 대마도 사람들은 능숙하게 답변했다고 하죠. 청나라 강희제 시절 제작한 16성구변도에도 한반도 지도 중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 표기된 부분이 있는 만큼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마도는 당연한 한국 땅이었습니다. 최근 발견된 미국의 고지도 자료까지 합쳐지면서 이제까지의 자료로 충분히 국제사법재판소에 영토 분쟁 신청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도와는 달리 대마도를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광복 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일본을 향해 대마도를 반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위기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을 통치하던 메가더 사령관에게 대마도 확보를 위한 로비를 했다고 하죠. 불행히도 6.25 전쟁이 터지면서 대마도를 끝끝내 반환받지 못했죠. 이제는 잃어버린 우리의 땅을 다시 되찾을 때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재판을 건다고 하면 한국에게 승산이 높은 싸움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위안부 문제는 일본 잘못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무조건 한국이 이기는 싸움인데요. 마찬가지로 대마도 문제에 관해서 재판에 들어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고 과거 선례에 비춰봤을 때 일본이 불리한 것이 명백하죠. 과거 오가사와라 제도 반환 당시 미국은 일본의 증거의 승복, 이를 조건 없이 남겨주었죠. 마찬가지로 지도에 나와 있는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은 꼼짝없이 땅을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니라고 부정할 경우 일본 땅인 오가사와라를 미국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소극적으로 무시할 줄 알았던 대한민국이 오히려 국제사법재판소를 활용하자 일본 입장에서도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외신들 역시 한국이 제소한다면 70% 이상 한국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일본의 패배를 점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와 다르게 흘러가자 일본은 한국을 달래기 위해 화해를 청했지만 과연 한국이 일본의 화해를 받아들일까요? 일본의 만행이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국제적으로 드러나길 바라며 우리가 잃어버린 옛 영토를 최근 복잡이 형상으로 개발되었던 KF-21의 시제 4호기와 6호기에 적용되는 무기 플랫폼이 마침내 공개되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일럿과 함께 무기 관제사가 탑승하는 복자 전투기는
각종 무기체계 운용의 전문가를 태우고 있는 만큼 단자형에 비해서 훨씬 폭넓은 임무 수행이 가능한데요. 한국이 만드는 전투기 KF-21의 복저항은 어떤 무기체계를 운용하게 될 것인지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개된 정보는 극히 적어서 진행 상황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드디어 그 세부적인 정보가 공개된 데다가 심지어 계획 단계도 아니고 개발 완료에 임박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F-21의 시제기가 성공적으로 하늘을 가른 뒤로 KF-21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만들 수 있는가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로 옮겨갔습니다. 기왕 재원 설정과 탑재 무장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순수 국산 전투기를 만들었으니 가능한 한 모든 방향으로 써먹어 보자는 것이었죠. 물론 KF-21의 제작사인 카이도 KF-2101을 단순히 비행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공군과 국가의 핵심 전력으로 전쟁이 났을 때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고 적과의 전투에서 우세를 점해야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증명하듯 KF-21을 활용한 수많은 파생형에 대한 예상 질문들 중에서 카이가 노라고 대답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활용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발했다는 증거죠. 전자전기 개량 가능성, 공대함 성능, 함재기 개량 가능성, 캐터펄트 완성, 단거리 이륙 능력 등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카이가 내놓은 대답은 전부 예스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KF-21의 성능 그 이상의 미래까지 내다보았습니다. 바로 유무인 복합편대인데요. KF-21 한 대가 3, 4대의 무인 전투기 쿠스 LW를 거느리고 편대를 꾸려 작전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하는 무인 전투기에 대한 계획은 사실 수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한정된 국방 자원의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충원 가능한 병력이 점점 줄어드는 만큼 한 명의 병사에 최대한의 전투력을 부여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인 전투기를 실현하는 데에만 성공한다면 의외로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본래 목적과 같이 한 명의 파일럿이 한 번의 비행으로 기존의 4, 5배에 달하는 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되어 작전 효율성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한국의 전투기가 맞서 싸울 상대가 주로 누가 될지를 떠올려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인기의 경우 조종석과 긴급 사출 장치, 생명 유지 장치 등 파일럿을 고려한 장비들을 일체 탑재할 필요가 없고 덕분에 완전히 무장량과 기동성, 스텔스 성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한편 무인기를 조종하게 되는 유인기의 설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도 있는데요. 무장의 양과 종류를 현대 무인기에 분배할 수 있고 역시 그만큼 파일럿 방어와 스텔스 성능을 더욱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KF-21은 제한적인 스텔스로 인해 4.5세대기로 분류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드포인트의 필요성이 줄어서 5세대 전투기급 저피탐 성능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데다가 무인기를 통한 탐지 및 공격 범위의 확장으로 5.5세대에서 6세대에 해당하는 극대화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공개된 정보를 수합한 KF-21 유무인 복합편대 효과인데요.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 2022에서 추가적으로 공개된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기본적인 무인기의 임무는 3, 4대 편대로 유인기 호위와 정찰 대행을 맡는 것이네 변화는 없지만 여기에 더해 상황에 따라 자폭도 가능해졌죠. 또한 지상 관제소, 유인기, AI 세 가지 방법으로 모두 조종이 가능해서 무인기의 제어 불능을 유도하는 전자전 상황에서도 조종 권한을 바꿔가며 작전을 지속하는 능력까지 획득할 예정입니다. 호위 능력의 범위 역시 확대되어 기존의 지상 방공망에 대한 호위 능력뿐만 아니라 상공의 적기의 공격으로부터도 모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력 6,500파운드급 국산 터보팬 엔진에 F터버너 기능까지 탑재해 마음속에 달하는 속력을 낼 수 있다는 점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무인기의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내부 무장창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의 초기 가속에 드는 연료를 절약해서 사거리에서 이득을 볼 수 있고 같이 편대를 이루는 유인기의 속력 제약도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조사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제작이 시작되기 때문에 바뀌는 일이 없는 결정사항이라는 점이 충격을 더했습니다. 웅비네. 웅비가 테스트베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그걸 통해서 유무인 편대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검증이 되면 다른 유인기 플랫폼으로 확장을 할 것 같긴 해요. 현장의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미 지상 실험을 마쳤고 테스트 베드 기체 KT-1 웅비와 비행을 앞두고 있다. 비행 시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되면
FA-52LH, KF-21 등 국군의 다른 유인기 플랫폼으로 시스템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쿠스 LW와 함께 전시회장에서 뜻밖의 형상도 모습을 드러내 몬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는데요. 전시되어 있는 쿠스 LW의 모형 뒤에 LW에 밀려나 폐기된 줄 알았던 디자인인 가오리 X의 형상 역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오리 X는 쿠스 LW에 앞서 등장했던 무인기 형상의 가칭으로 수직 수평 미익이었고 통체 전체가 곧 날개인 전익기 형상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전익기 형상은 스텔스 측면에서는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대신 기동 성능이 매우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대로 모습을 감추는가 했던 가오리 X가 쿠스 FC로 이름을 바꾸고 대한항공의 전 시장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대한항공이 밝힌 쿠스 FC의 운용 용도는 차세대 다목적 스텔스 무인 항공기로 다목적이라는 수사가 붙은 만큼 무인기 편대 작전, 무인기 단위 작전, 정찰, 폭격 등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 쿠스 LW 대비 훨씬 더 넓은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폭격 임무가 추가된 만큼 쿠스 LW보다 한층 더 강한 1만 파운드급 엔진이 탑재될 예정이고 전익기 형상에 더해서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레이더 전파 흡수 물질 RA인과 레이더 흡수 구조제 레스도 적용되어 피탄 면적을 극도로 억제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쿠스 FC는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 레이더의 신호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요충지의 폭격으로 타격도 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이 두 가지 무인기와 함께 중고도 무인기 무하부도 개발했습니다. 쿠스 FS로도 불리는 이 중고도 무인기는 쿠스 FC 이상으로 정찰에 치우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낮은 고도에서 고해상도의 센서 다중화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적지의 선명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차후 가칭 전술급 유도 무기로 불리는 국산 공대지 미사일이 개발되면 공격기처럼 근접 화력 지원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OI 쿠스 FS는 개발 완료 선언만 되지 않았을 뿐 이미 완성이 되어 있으며 아예 전시회 현장에 실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쿠스 FS는 본래 2017년 실전 배치 예정이었으나 결빙 등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 시제기가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해 계획이 수차례나 미뤄졌었죠. 이대로 유명무실해지나 싶었던 쿠스 FS가 마침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습을 대중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쿠스 FS는 양산을 위한 행정적 처리만 남아있는 상태라 99.9% 완료된 사업이며 실전 배치된 후에는 엔진을 터보프롬에서 터보팬으로 교체하여 고고도 무인기로 변경, 해상형이나 스텔스 기능 탑재 등 핵심적인 개량 방안 역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인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해외에선 유례가 없는 경우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매번 아주 이른 시기에 무인기의 수요를 알아보고 개발에 돌입했으며 심지어 거의 모든 부품을 국산화해서 채워놓기 때문에 작전 환경 변화에 따른 재원의 변경도 자유롭죠. 모스크바한 침몰의 주역으로 명품이라고 평가받는 튀르키예산 무인기 바이락타르도 외선 센서를 사다 달았고 레이더 위성통신 모듈은 국산화는커녕 수입도 못해서 탑재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훌륭한 전과를 세우면서 활약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뛰어난 국산 부품으로 전신무장한 한국 무인기의 활약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인기의 국산화율이 이 정도로 높은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한국밖에 없다고 하죠. 게다가 5년 전을 기준으로도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무인기를 상당히 많이 운용하는 편이며 한국보다 무인기가 많은 나라는 인구부터가 압도적인 중국과 인도뿐입니다. 심지어 이때는 앞서 소개한 무인기들이 없었으니 앞으로는 훨씬 많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의 무인기 전력 확대에 대해서 무인기 국산화 개발 계획이 전무하다시피 한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개미떼 같은 무인기 전력을 지닌 중국도 몹시 경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절대적인 인구와 병력이 모자란 한국이 이렇게까지 무인기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저질 무기를 만들어놓고 성능만 그럴듯하게 부풀려서 발표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자기들이 운용하는 무기의 성능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알아보고 찬사를 하는 한국 무기를 상대하는 상황이 달가울 리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황에서 뻔히 보이듯이 현대전은 병력보다는 무기의 질로 겨루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압도적인 품질과 성능의 무기를 계속 개발했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병기가 우크라이나에 보내졌다는 소식, 푸틴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당황한 푸틴은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자 서둘러 동원령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푸틴은 연설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설 직후 징병 통지서가 발송되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청년을 끌고 강제 징집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동원령으로 최소 3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공산권 국가들의 주특기인 인해 전술이 시작될 것이란 소식에 우크라이나군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반격으로 러시아군을 후퇴시켰지만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우크라이나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죠. 러시아의 동원령 소식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에 다급히 무기 지원 요청을 보내왔는데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한 무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이 무기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무기고에 있다고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제발 지원 좀 해달라고 비는 무기의 보유량이 한국이 세계 2위라고 알려져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인해 전술이 특기인 중공군 역시 화들짝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국제조약으로 금지되기까지 한 비밀병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에 위치한 노도페도리우카 공항을 미사일로 공격해 러시아의 항공 전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데 성공했었는데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러시아 본토가 미사일 공격을 받아 러시아군의 사기에 심각한 타격을 준 매우 효과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집속탄 미사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군 기지는 본래 항공 전력이 분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으로 유의미한 타격을 입히기가 어려운데요. 이번 공격에서 미사일 단 한 발로 러시아 흑해 함대 공군 전력의 절반이 날아갔고 이 정도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기는 집속탄을 사용하는 어택제 미사일뿐이라는 것이죠. 미국은 공식적으로 어택제를 지원한 적 없다고 부정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어택제가 어떤 무기길래 미국에서 이토록 부인하고 있는가요? 러시아의 동원령이 선포되고 우크라이나의 다급한 지원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간절하게 요구하는 무기가 바로 이 집속탄 미사일입니다. 어택제는 M270 MLRS와 하이마스에서 발사가 가능한 집속탄 미사일로 단 한 발만으로 전세를 뒤바꿀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집속탄을 지원하게 된다면 러시아를 자극해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하 지원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요. 집속탄은 한 발의 탄두에 수백 발의 자엑스가 들어있는 포백스를 말합니다. 단 한 발로 축구장 여러 개에 달하는 광범위한 영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 미군에서 애용해왔지만 불발된 자탄으로 인한 민간이 피해가 상당해 현재 국제조약으로 사용과 제조, 보유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전략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어 전쟁에 직면한 국가들에서는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 역시 집속탄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집속탄이 바로 어택제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집속탄 미사일이 다름 아닌 한국에 대량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어택제 미사일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체계 중 하나가 바로 어택제와 같은 집속탄 무기들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집속탄의 위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속탄 큐비유백을 장착한 KF-21 투하 북한 장갑차 부대 쏟아지는 강철의 비 이처럼 집속탄 단 한 발로 북한군의 기갑부대를 전멸시키는 게 가능한 무시무시한 위력을 보여줍니다.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합쳐서 500여 발이 넘는 어택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집속탄 탄두를 탑재하고 훨씬 긴 사정거리를 가진 현무의 탄도미사일도 600발이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집속탄 보유 국가인데요. 현재 국제조약으로 집속탄의 생산과 보유가 금지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에 막대한 보병 전력 그리고 북한군과 함께 밀고 내려올 중공군을 막기 위해 집속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같은 국가들 역시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집속탄 금지 조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속탄이 금지된 건 집속탄의 탄두 하나에 수십 발이나 되는 불발탄이 발생해 막대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2007년 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46개국이 오슬로 선언을 통해 집속탄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뉴질랜드에서의 웰링턴 선언, 아일랜드에서 더블린 회의를 거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집속탄 금지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들이 집속탄 금지 협약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의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서는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도 참여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약이라는 말이 많았고, 조약에 주축이 된 국가들이 전쟁과 멀리 떨어진 유럽 국가들이라 현실을 모르는 위선적인 협정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어택지뿐만 아니라 대량의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천무로 발사하는 것뿐만 아닌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항공 X탄, 지뢰살 포탄, 자주포항 이중 목적 고폭탄 등 다양한 종류의 집속탄이 있어 언제든지 북한군의 머리 위 강철비를 쏟아낼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국군은 어택지를 대체할 더욱 강력한 집속탄 미사일들을 개발하여 핵무기에 준하는 화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집속탄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데에 대한 반발도 상당한데요. 집속탄 금지 조약에 가입해 있는 유럽 국가들은 한국이 비인도적인 살상병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난하며 천무를 생산하는 하나에 대한 제재를 가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에서는 집속탄 개발 부서를 자회사에 넘기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는 매우 위선적인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인도적인 무기는 존재하지 않고 비인도적인 사용법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집속탄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두 국가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향해 사용했다는 것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간 지역에 사용했다는 것이죠. 금지 무기로 유명한 백린탄 역시 민간인 대상으로 사용하는 게 금지되어 있을 뿐 군사 목표물을 대상으로는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전쟁에서 비겁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압도적인 승리를 추구해야 하기에 한국은 계속해서 집속탄을 사용해야 하고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이러한 힘의 논리를 잘 알고 있기에 집속탄을 포기한다는 뉘앙스를 보이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집속탄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위태로운 국제 정세는 우리가 집속탄을 절대 포기하지 못할 이유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흔들리면서 같은 레드팀 국가들이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원령이 떨어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징집관들이 성인 남성으로 보이기만 하면 마구 붙잡아 징집버스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제 동원의 러시아 전역에서는 반전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 러시아 청년이 전쟁에 반대한다는 인터뷰를 한 직후 징집관들에 붙잡혀 끌려가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징집을 피해 러시아를 탈출하고자 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러시아 극우주의자들은 Z 표식을 달고 전쟁을 옹호할 때는 언제고 자신들이 전장에 끌려갈 처지가 되자 반전주의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징집되는 러시아 병력이 대부분 비숙련병이기에 실질적으로 대단한 전력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군 전문가들은 이번 징집으로 러시아 병력의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돈바스 지역에 전력을 증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병력 손실이 상당한 상태이기에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에 맞설 강력한 무기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분전으로 러시아의 패망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든 틈을 타 북한과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전력이 약화되면서 주변국에서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진핑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연명은 꿈도 꾸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중 안보회담 쿼드에 맞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안보동맹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GD1을 구성하여 러시아 전쟁이 끝나더라도 신냉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북한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은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며 핵무력 정책 법령을 수정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여기서 지휘 통제 체계란 김정은 본인이 의미하고 김정은에 대한 아멕스 공격 위협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언제든지 핵무기를 쓰겠다고 표명한 겁니다. 그리고 적대 세력의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사실상 원하는 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핵무기를 허가해주지 않는 이상 한국은 더 강력하고 더 많은 화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우리의 국방에 알가불가한다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집속탄이든 백링탄이든 할 수 있는 최대의 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적에게
한국에 발을 닿는 순간